대구대학교 우리 이동석 교수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정책 얘기하면 졸립잖아요. 근데 또 점심 먹고 바로 해가지고서 엄청 졸리실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뭐 방법은 그냥 포기하고 하든가 아니면은 10분마다 뭔가 깨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든가, 우리가 좀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하여간에 중간 중간에 혹시 또 아까 우리 말씀 주신 것처럼 혹시 진짜 너무 졸엽다 싶으시면 뭐 뒤에 잠깐 나가셨다가 들어오시고요. 뭐 편하게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한테 주신 주제가 이제 5차 이제 장애인 정책 종합 계획에 대한 리뷰, 어떤 평가를 이제 말씀을 주신 거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거에 앞서서 아까 또 말씀을 주셨지만 이제 5차 평가가 이제 올해까지 실행이고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5차가 이제 올해까지고 18년부터 22년까지고 또 23년부터 27년까지는 이제 6차 장애인 정책 종합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6차 계획을 내년에 세우는 게 아니라 내년부터 실행을 해야 되니까 이제 올해 세워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중심으로 그 연구가 이제 진행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4월까지는 연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이제 자문 회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5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분과도 구성하고 해가지고서 이제 지금 계획을 짜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2차 회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5월에 1차 회의 했고 또 이제 6월에, 그래서 매달 한 번씩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또 6월에 이제 2차 회의를 다음 주 화요일 날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한 10월, 11월까지 이제 가면은 어떤 안이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관계부처에서 또 의견을 내주고 그래서 이제 12월에 마무리하는 거고요. 그러면 아마 내년 1월쯤에 저번 5차 때를 또 생각을 해보면 아마 내년 1월쯤에 이제 또 복지부에서 이제 최종안을 만들어서 공청회하고 또 발표하고, 아마 우리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매년 한 1월이나 2월쯤에 열리거든요. 그러면은 한 2월쯤에 열리면 이제 거기서 그냥 추인해 주는 걸로 해가지고서 6차 계획을 아마 이제 만드는 걸로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데 5차 때부터 특징이 뭐가 있었냐면 5차 때는 그러니까 똑같이 그때도 5월부터 또 보사연이 이제 5차 계획을, 그러니까 2017년에 했겠죠. 2017년 5월부터 5차 계획을 만드는 연구를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그거 하기 전에 1월부터 4월까지, 근데 거의 5월까지 연장되긴 했었는데 1월부터 4월까지 어떤 게 있었냐면 보건복지부가 이거는 계획을 세우기 전에 기초연구라고 해가지고서 장애계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서 한국장청하고 장총련에 공동으로 예산을 줬죠. 근데 이제 집행은 한국장총이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장총에서 그때 이제 전장현 계열 단체들도 일부 들어오기도 하고 해가지고서 상당히 많은 단체들의 이제 의견을 들어가지고서 기초 연구라는 형식을 빌어서 과제들을 쭉 도출했죠. 한 70개 과제를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를 도출했고 그 과제를 이제 5월부터 보사연 연구할 때 그때 이제 정부에다가 던져준 거죠.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때 5차 만들 때 그 민간 우리 단체에서 만들 때 그때 이제 나중에 취합하는 이제 연구에 책임을 맡아서 했었고요. 또 5차 그 보사연 연구하는 거에도 이제 공동연구원으로 들어가서 했었는데요. 그때 보니까 보건복지부가 확실히 이렇게 단체들의 의견을 뭔가 취합을 해놨기 때문에 그냥 연구자들한테 그냥 못 맡기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구속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건복지부가 계속 연구팀에다가 얘기했던 거는 혹시나 기초연구 중에서 못 받는 게 있으면 못 받는 사유를 써내라. 이 정도까지도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단체에서 그렇게 이제 의견 내주시는 게 사실은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요. 이제 그때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주장을 했던 게 평가를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중간 평가를 개발원이 하죠. 여기 한국장애인 개발원이
중간 평가를 이제 4년 차에 합니다. 그러면은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까지 하니까 21년도에 그러니까 20년, 그러니까 3개년간의 사업을 해가지고서 21년도에 이제 중간 평가라는 거를 장애인 개발원이 하고요. 22년도에 보건사회연구원에서 계획을 세울 때 그냥 러프한 평가를 이제 그냥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계획 세우는 게 주지 평가가 주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평가는 장애인 개발원이 하는 그 중간 평가가 사실은 이제 거의 그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하는 뭐 유일한 이제 평가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런데 장애인 단체들이 계속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 너무 평가 점수가 잘 나온다. 내 삶은 안 바뀌는데 왜 이렇게 계획에 대한 그 평가 점수는 맨날 이렇게 높게 나오냐? 이제 이런 이제 문제 제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계획이라는 게 세우면은 거기다 성과 목표라는 거를 설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과 목표를 달성했냐 안 달성했냐 이게 중요해지다 보니까 거의 다 달성을 하겠죠, 목표 세운 대로. 그리고 심지어 성과 목표가 달성이 안 될 것 같으면 중간에 성과 목표 변경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100개를 하겠다 그랬었는데 쭉 하다 보니까 안 돼요. 그러면 3년 차쯤에 가가지고서 50개 하고 60개 하고 70개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그거가 정부 내에서 승인이 돼버리면 앞에 성과 목표는 어디로 다 가버리고 최종적으로 남는 거는 70개만 하겠다 이렇게 딱 남는 거죠. 그러고서 70개를 해버렸으면은 우리는 이제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개발원은 그거를 기준으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치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개발원이 하는 평가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좋게 나오는 거죠. 근데 장애인 단체 입장에서 보면은 별반 달라진 게 없는데 왜 맨날 잘했다고 하냐 이제 이런 이제 불만을 이제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장애인 단체에서 좀 이제 저는 역할 같이 해줬으면 좋겠는 게 뭐가 있냐면 평가도 우리가 계획 세울 때 장애인 단체들이 이렇게 하듯이 평가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년 차에 중간 평가를 정부 사이드만 하지 말고 장애인 단체들도 우리도 중간 평가를 또 우리 입장에서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그건 결과적으로 자체 예산으로 해도 되지만 그건 어차피 국가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국가 정책에 기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예산을 좀 달라 해가지고서 좀 이렇게 중간 평가도 하고 나중에 와서 최종 평가도 하고 그래서 또 계획도 만들고 뭔가 이게 좀 우리 이렇게 민간 단체에서 좀 이렇게 쭉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정책을 우리 손으로 만드는 거지. 안 그러면은 우리는 맨날 이해하는데 급급한 거죠. 정책에 이해해가지고서 정책만 이해하고 끝나는 거지. 정책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가지는 이제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평가 계획 뭐 이런 것들을 좀 민간 단체들이 주도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래서 이제 평가는 지금 못 하고 있었기 때문에 평가에 대한 말씀도 드리고요. 6차 계획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올해 복지부가 예산을 안 잡아줬어요. 단체가 이렇게 하겠다는 걸 기초연구 하겠다는 거를 작년에 원래 예산을 잡아놨어야 되는데 안 잡아놔가지고서 뭐 하여튼간에 또 그래도 장총에서 한국장총에서 계속 노력을 해가지고서 복지부를 푸시를 해가지고서 개발원 예산으로 잡아가지고서 지금 이제 개발원 수탁과제처럼 해가지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사실은 이제 개발원 수탁과제보다는 아예 그냥 보건복지부가 민간단체에 기초연구를 주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한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거는 이게 우리가 계획이 남의 일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그냥 대상자가 아닌 거죠. 정책에 우리가 주체가 되려면 그런 계획이나 평가에 장애인 단체들이 이제 주체가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래도 우리가 5차 계획 때부터 좀 해왔으니 이제 그거를 좀 더 강화하는 거를 같이 좀 하면 좋겠다. 이제 그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6월, 7월, 8월, 9월까지 근데 아니죠. 5, 6, 7, 8 4개월. 근데 이미 벌써 5, 6월이 지나버린 거죠. 근데 이제 지금 한국장총이 그 단체들의 의견을 모은 거를 5, 6, 7, 8 해줘야 어쨌거나 9월 달에는 보사위원회에다가 던져줘야 그래도 뭔가 의견이 들어갈 거잖아요. 이게 막 10월, 11월 되면은 의견이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이미 먼저 막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당히 늦은 상황이긴 하지만 이제 그 4개월 그 과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8월까지는 뭔가 이제 그 안을
정부에다가 던져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그 한국장총회에서 아마 DPI에도 아마 의견 수렴을 요청을 하셨을 텐데 혹시나 거기에 이렇게 그거를 뭐 하여튼 이게 참여단체겠죠. 혹시 참여단체가 아니시다 하더라도 그냥 조금 더 의견 같은 거를 뭐 이렇게 DPI 중앙 DPI에다가 해서 DPI에서 이제 장총하고에다가 좀 이렇게 전달을 하든지 해서 이게 뭐 누가 하고 뭐 누가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해야 된다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의견들이 있으시면 그런 의견들을 좀 잘 전달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혹시나 뭐 한국장총 그 연구에다가 넣는 게 우리는 좀 자존심 상한다 기분 나쁘다 그러면은 뭐 보사연 연구하는 데다가 거기다가도 의견을 정리해서 주시면은 아마 거기서 꼭 참조를 아마 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요새 이제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이제 드렸고요. 일단 올해가 이제 6차 계획을 하는 해다 보니 이제 그 5차 평가가 이제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5차 평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5개년 계획이다 보니까 그럼 언제부터 생겼냐 그러면은 98년부터 생겼습니다. 98년부터 98년부터 2002년까지였겠죠. 그다음에 2003년부터 뭐 2007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지금 이제 5개년씩 5번을 이제 이렇게 온 상황이고요. 처음에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노동부 이 3개 부처만 관련된 그런 종합계획이었는데 지금은 뭐 정보통신부도 들어오고 외교부도 들어오고 많은 부처들이 이제 거의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권리에 관한 것이 법무부 관한 사항이 좀 많거든요. 근데 법무부가 좀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우리가 앞으로 좀 과제로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도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또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번 5차 할 때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연구진에서 이렇게 막 논의를 하는데 그 저기 ATM기는 안 나온 거예요. 그 ATM기 아시죠? 은행 ATM기. 사실 그거 접근성이 좋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이제 연구진들이 놓쳤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걸 정부 부처 회람을 하는데 갑작스레 금융위원회에서 자기네도 끼겠다고 그러면서 ATM기의 접근성을 개선하겠다. 오히려 또 적극적으로 행정부처에서 또 들고 나온 사례도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5개년 계획에 들어가야 이런 어떤 정부 아젠다에 자기네께 뭔가가 들어가야 자기네가 예산을 딸 수가 있거든요. 자기네들도 막 민원 들어올 거 아니에요. 장애인들이 단체들이 왜 ATM기에 자꾸 턱이 있냐 이거 바꿔달라 들어오는데 그래서 재경부에 가서 예산 달라고 했더니 그 은행이 니네가 알아서 하면 되지 무슨 그걸 정부 돈을 써 뭐 그랬겠죠. 그러니까 금융위원회에서는 그럼 요거 국고를 어떻게 딸까 고민을 하다가 장애인 5개년 계획이라는 게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 걸 빨리 저기다 집어넣자 해가지고서 막판에 자기네가 들고 왔어요. 하여간에 그것 좀 넣어달라고. 그런데 이제 뭐 필요한 거니까 당연히 그래서 이제 5개년 계획 안에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그렇게 필요해서 움직이는데 어쨌거나 정책을 우리가 좀 만들어 나가는 거 그거는 너무나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거 뭐 이렇게 그러니까 5차 만들 때 그거 보면 6개 분과로 복지 서비스, 건강체육, 보육교육, 사회참여, 경제활동, 권익증진 이렇게 나눠서 했고요. 근데 나중에 가서 영역은 이제 그 5개 영역으로 구성이 됐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이 영역을 지금 10개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10개 팀으로 구성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워낙 디지털이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팀도 하나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자꾸 세분화하다 보니까 지금은 한 10개 팀들을 나눠서 그 팀장을 거의 이제 대학 교수나 또는 우리가 사실 뭐 체육이나 이런 거는 또 장애 쪽에 교수도 없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그 국민체육공단 거기서 장애 파트 하시는 분 뭐 그런 분 이제 그 본부장님이 오셔가지고서 팀장을 맡아주고 계시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6차를 만들어야 돼서
이제 평가가 필요한데 그러면 이제 이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평가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오늘 이제 강의를 이제 준비하면서 그러면 대체 우리는 정책이라는 걸 어떻게 평가를 하면 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근데 평가라는 건 분명히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중간 평가라고 하는 거 장애인 개발을 위한 중간 평가는 주로 성과 목표 대비 즉 계획 만들 때 성과 목표라는 걸 제시했잖아요. 그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느냐 요거를 딱 평가하는 거고요. 근데 장애인 거주 시설을 25,000개 있는데 그거를 예산을 더 늘리겠다. 이것도 장애인 복지 예산이 느는 거잖아요. 그래서 25,000개 있던 거를 27,000개로 늘리겠다. 뭐 이런 계획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27,000개가 만들어졌으면 성과 목표대로 딱 100% 달성했으니까 잘했다 이렇게 할 거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장애인의 삶에 도움이 될까 이제 이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진짜 장애인들이 바라는 정책일까? 요거부터 좀 출발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장애인들이 바라는 정책일까를 그럼 어떤 기준을 쓸까 생각을 해보다가 이제 그런 걸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그나마 장애인 권리 협약인 거죠. 장애인 권리 협약은 아시죠? 예. 이제 장애인 권리 협약. 그래서 장애인 권리 협약의 내용에 따라서 한번 해보면 뭔가 잘못된 정책도 걸러낼 수 있을 거고 뭐 또 없는 공간도 또 나올 수 있는 거고 뭐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래서 이제 CRPD에서 CRPD 입장에서 이제 한번 이렇게 정책을 한번 평가를 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5차 계획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비전은 장애인의 자립 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 사회. 예, 이렇게 돼 있고요. 그거에 대한 목표로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의 격차 완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5개 분야 22개 중점 과제 70개 세부 과제로 나눴는데요. 그래서 5개 분야가 복지 건강, 그다음에 교육 문화 체육, 그다음에 경제적 자립 기반 강화, 그다음에 권익민 안전, 그다음에 사회 참여 활성화. 예,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5개 분야에서 그래서 거기 5개, 5개, 4개, 4개, 4개 해가지고서 22개 중점 과제가 있고 또 중점 과제별로 한 대부분 한 3, 4개씩, 2, 3개씩 이렇게 그 세부 과제가 있다 보니까 총 개수는 70개 세부 과제가 있다. 예, 이렇게 이제 체계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요게 5차 때 요걸 한 거니 이제 요거를 가지고서 한번 예, 우리 이제 CRPD 입장에서 한번 이제 평가를 해보자 이제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아마 장애인 권리 협약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거는 본문이 전문하고 그러니까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전문하고 그 50개 조항으로 돼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전문이라고 하는 거는 뭐 1조 전에 뭔가 앞에 문장 해가지고서 전문 예, 그런 게 이제 있는 거고요. 거기에 장애에 대한 개념도 그 전문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장애란 무엇이다? 그거는 따로 조항에 있지 않고 그 전문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런데 그 50개 조항을 보면 50개 조항을 이렇게 우리 법률 보시면 법률 조항이 길 때 그냥 제1 무슨 법 해놓고 제1조 이렇게 제2조 이렇게 나가기도 하지만 조항이 또 많으면 어떻게 하든가요? 우리 장애인복지법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장애인복지법 보시면 어떻게 나가든가요? 체계가 장애인복지법하고 1조 전에 1장이라고 있죠. 1장 하고서 쭉 있다가 또 이렇게 총론이 뭔가 끝나면 또 2장 하고서 장애인의 권리 해가지고서 또 쭉 나가고 그다음 4장이 장애인의 자립생활이죠. 그리고 거기 또 몇 개 조항이 있는 거고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장애인 권리 협약은 그냥 조만 있지 전문과 조만 있지 사실은 장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한 5개 장으로 구분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영역은 총론으로 전문과 1조에서 8조까지가 해당되고요. 여기에는 목적, 정의, 일반 원칙과 의무, 평등과 비차별, 그다음에 장애 여성, 장애 아동, 인식 제고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영역이 이제 자유권 조항입니다.
그래서 자유권 협약 기반 권리 조항으로 9조부터 23조까지와 29조, 좀 이제 24부터 뚝 떨어져서 29조가 있는데요. 29조가 자유권 이제 협약에 있는 그런 이제 내용이고요. 그래서 9조 접근성의 권리, 10조 생명권, 11조 위험 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긴급 사태, 제12조 동등한 법적 권한 인정, 제13조 사법에 대한 접근, 제14조 신체의 자유 및 안전, 제15조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 그다음에 제16조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 그다음에 제17조가 개인의 고유성 보호, 뭐 18조 이주 및 국적의 자유, 19조 자립적 생활과 지역사회 통합, 그다음에 20조 개인의 이동성, 이게 이동권에 관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21조가 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그다음에 22조 사생활의 존중, 23조가 가족과 가족에 대한 존중, 그다음에 이제 좀 띄어서 29조 정치 및 공적 생활에 대한 참여 조항,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자유권 관련 조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뭐 그냥 번외긴 하지만 17조 같은 거 개인의 고유성 보호, 이게 인테그리티인데요. 프로텍션 오브 인테그리티, 뭐 영어로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이제 처음에 이게 번역을 잘못해가지고서 이거를 개인의 존엄성 보호라고 자꾸 일부도 아직까지도 그런 판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인테그리티는 디그니티, 존엄성이 아니라 개인의 그냥 고유성입니다. 즉 뭐냐면 그냥 장애인의 있는 그대로 봐달라는 거죠. 혹시 여기 인공화후 수술하신 분이 계실까요? 인공화후가 사실은 이제 우리 국가 정책으로 하고 있잖아요. 보건복지부 정책으로. 그런데 CRPD에서 물론 이제 그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인공화후를 해가지고서 보조 장치로서 보조기기처럼 해가지고서 살 수도 있지만,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생각이 있는 거냐면, 안 들리는 거는 불편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뭔가 들리게 하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고, 그래서 인공화후 수술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이제 밑바탕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권리협약에서는 이제 그거를 조금 이제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조에서 자신의 고유성 보호라고 하는 거는 내가 원래 귀가 안 들리게 태어났거나 또는 귀가 안 들리는 상황이 되면 그걸 굳이 거기다가 인공화후 집어넣고 수술하지 말고 그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해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수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수어를 안 하고 굳이 갖다가 이제 인공화후 수술을 하자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 그거는 개인의 고유성을 위반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게 이제 17조입니다. 뭐 조항을 제가 다 설명드리진 않는데요. 우리가 그냥 제목만 들어도 대충 이제 다 아시거든요. 근데 17조가 많이들 오해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5개년 계획에 아마 옛날에는 있었을 거예요. 우리 3차나 2차나 그때쯤이면 있었을 텐데, 인공화후 수술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런 게 건강 서비스에 들어갔을 수도 있죠. 그러면 중요한 장애인 정책이긴 하지만 CRPD 입장에서 보면 하지 말아야 할 국가 정책인 거죠.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입장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훌륭한 정책이 나오기도 하고 또는 폐지해야 될 정책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한테 좋은 게 뭘까? 우리한테 조금 더 바람직한 게 뭘까? 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정부가 돈 들인다고 해가지고서 다 좋은 정책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이제 우리가 기준을 갖고서 저게 진짜 좋은 정책일까를 이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거에 이제 바탕으로서 CRPD를 이제 조금 더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그걸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영역이 사회권 협약 기반 권리 조항입니다. 그래서 24조에서 28조, 그 다음에 아까 29는 또 자유권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30부터 32조까지가 이제 포함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4조 교육, 25조 건강,
26조 가활 및 재활, 27조 노동 및 고용, 28조 적절한 생활 수준과 사회적 보호, 29조 아이고 이건 잘못 썼습니다. 29조는 아니고요. 예, 요거는 아닙니다. 예. 그냥 냅다 쓰다 보니까 그냥 28 다음에 29를 써버렸네요. 예, 요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30조 문화생활, 레크레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 그 다음에 31조 통계와 자료 수집, 32조 국제협력 요 조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영역이 장애인 권리위원회 모니터링 활동과 관련된 겁니다. 그게 33조부터 40조까지로 국내 이행과 모니터링, 장애인 권리위원회 당사국 보고 보고서 심사. 그래서 보고서 심사가 첫 해는 가입하고 처음에는 2년 만에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4년마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심사가 우리가 2000 언제 가입했죠? 2008년 말에 우리 국회가 비준했잖아요. 그래서 발효를 언제부터 했냐면 2009년 1월부터거든요. 그러면 그거부터 2년이니까 2011년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2011년에 심사를 하게 돼 있었는데 11년에 못하고 계속 이렇게 많으니까 국가들이 연기가 돼가지고서 2014년에나 했죠. 그러면 11년에 하고 그 다음부터는 4년이니까 그럼 15년에 2차 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14년도에 1차 심사를 했는데 15년도에 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CRPD 위원회에서 2차는 건너뛰고 그러면은 15에다 또 4 더하면 19잖아요. 그리고 2019년에 가서 2차, 3차 병합 심사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14년에 1차를 했고 그다음에 원래 3차 계획이었던 2019년에 가서 2차, 3차 병합 심사를 하겠다 이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2019년에 민간 보고서 쓰셨죠. 네, 그래서 그 NGO 연대에서 2차, 3차 병합 심사 민간 보고서 아마 이런 거 노력을 하신 게 19년입니다. 그래서 19년에 한 겁니다. 그래서 보고서 다 내놨더니 또 밀리고 밀렸다고. 예, 그러다가 20년에 뭐 하겠다고 했더니 1년만 밀리겠다고 했다가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위원들이 스위스까지 못 간다, 비행기 못 탄다.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한 해를 거의 꽁치고 21년도에 이제 저기 줌으로 위원들끼리 회의하다 보니까 아마 좀 이렇게 뭔가 많이 또 딜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 22년 8월에야 이제 대한민국 심사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공지가 났죠. 그래서 올해 이제 8월에 이제 아마 심사를 할 거고요. 그래서 또 바빠졌죠. 단체들이 8월에 심사해야 되니까 또 민간 보고서를 뭔가 아까 19년하고 또 3년이 변했으니 뭔가 이렇게 상황이 많이 변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다시 또 단체들도 하고 있고 인권위도 얼마 전에 그 독립보고서라는 걸 쓰게 돼 있어가지고서 그거 썼다가 발표했던 거 아시나요? 아마 그 인권위가 그거 저기 그 자료도 다 오픈했습니다. 그 독립보고서 초안을. 그러니까 혹시나 그냥 우리 저기 검색하면 구글이나 그런 데서 검색하면 그 공청회 했던 자료집 그런 거 다 나올 겁니다.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국가도 국가보고서를 19년도에 냈지만 또 3년이 변했으니 올해 이제 8월에 가서 심사 받을 때는 또 다른 보고. 그래서 이제 지금 보건복지부도 국가보고서를 지금 다시 또 일부 그렇게 또 수정을 해서 지금 이제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8월이나 뭐 원래대로는 8월에 한다고 하니 8월에는 아마 심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보고서 심사 뭐 이런 거고요. 그게 또 뭔 의미가 있냐 그러겠지만 아까 우리가 지금 5개년 계획과 더불어서 저는 그 국가보고서 심사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그게 되게 러프하고 되게 이렇게 추상적으로 이렇게 뭔가 글이 있는 것 같지만 거기서 어떤 의견이 나오면 국가가 물론 그걸 100% 지켜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우리 안 할래요. 그래도 뭐 장애인 권리위원회에서 와가지고서 미사일을 쏜다든가 그런 거 못합니다. 그냥 그러세요. 그냥 그래도 좀 해주세요. 그냥 이 정도밖에 못하는 거지. 그걸 뭐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어쨌거나 국가 망신 안 당하려면 뭔가 자꾸 지켜야 된다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유권 규약에서 자꾸 우리나라를 인권 국가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사형제도거든요.
사형. 그래서 사형 제도를 없애지는 못하는 대신에 사형 집행을 안 하잖아요. 그 사형 집행을 안 하는 데는 사실은 국내 여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제 자유권 규약 같은 그런 외국의 눈이 더 무서운 겁니다. 여기서 한번 사형 집행했다가 되게 비인권 반인권 국가로 낙인 찍힐까봐 그게 두려워서 그냥 사형시키느니 그냥 교도소에다가 그냥 가둬두자, 그냥 그래놓고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근데 또 국내 정서상 사형제도를 완전히 없애기에는 또 이게 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은 못 바꾸지만 집행은 안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지금 이제 형국이고요. 그다음에 또 아시겠지만 우리 송년 후견제도 법무부는 굉장히 진일보한 인권에 진일보한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민법에 성년 후견 나오기 전에 그때 민법이 뭐냐면 금치산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잖아요. 그 법적 역량이 있다고 하는 거는 법적 권한과 행위권을 갖는 거거든요. 근데 금치산자는 그러니까 뭐냐면 내 이름으로 통장을 가질 수 있고 재산권이 있고 재산을 내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어떤 재산권이 있다고 하는 거는 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 수 있고 그 통장을 내가 가서 만들고 또 내 통장이니까 내가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거죠. 재산권이라고 하면. 근데 금치산자는 어떠셨나요? 예전에 금치산. 그 사람 이름으로 재산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뭐 재산이 없으니 당연히 행위 못하는 건 너무나 명확한 거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못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이면 이 두 개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재산권이 있고 행위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법으로 강제해가지고서 금치산자는 이 두 개를 못하게 해놨으니 얼마나 반인권적입니까? 사람한테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놨으니 우리 자유권규약위원 유엔위원회에서 계속 대한민국은 반인권 국가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국가보고서 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제 후견제도로 바꾼 거죠. 후견제도는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후견 받는 경우에 내 이름으로 내가 피성년 후견인이다. 그러면 제 이름으로 통장은 개설되죠. 그런데 제가 가서 행위는 못하죠. 즉 제가 가서 통장을 만들지 못하죠. 내 이름으로 만들면도 불구하고 내가 가서 못하죠. 누구하고 가야 되냐면 후견인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죠. 돈 찾을 때도 그때도 또 후견인하고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겁니다. 그러면 뭐냐면 재산권에서 그 통장 만들 권리는 있었는데 내가 재산을 보유할 권리는 있었는데 행위할 수 있는 권리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두 개 다 없던 거에서 하나는 줬으니 얼마나 인권이 신장된 거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장애인 권리협약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역시 반인권적인 거죠. 왜 그런지는 아시죠? 두 개가 다 있어야 권리라고요. 인권이라고요. 근데 그 두 개 중에서 하나는 주고 하나는 안 줄게 하면은 그거는 인권이 아닌 거죠. 행위권을 주지 않으면은 그거는 인권이 아닌 겁니다. 그럼 이제 장애인 권리 협약이나 이제 또는 뭐 자유권 규약, 사회권 규약 그런 데서도 마찬가지로 그거는 인권 아닌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법무부는 금치산에 비해서는 되게 좋아졌다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글을 읽으실 때 잘 읽으셔야 됩니다. 막 후견 제도를 하고서는 거기다가 법무부나 이런 거 인용하시면 후견 제도는 인권을 증진시켰으면 막 이렇게 쓴다고요. 근데 CRPD 입장에서 보면 인권을 여전히 탄압하고 있으면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똑같은 현상을 놓고서 전혀 다른 해석이 돼버리는 거죠. 자, 일단 그렇게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네 번째 영역까지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영역이 이제 절차적 규정으로 41조에서 50조까지는 이제 뭐 기탁, 서명, 그다음에 발효, 유보, 개정, 뭐 폐기 뭐 이런 거라 이건 이제 절차적인 어떤 조항입니다. 그래서 실제 권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실제 권리하고 상관이 있는 거는 뭔가 9조부터 32조까지네요. 실체적 권리를 얘기하는 거는 9조부터 뭐 전문에도 전문 또 1조부터 목적이나
또 3조 원칙이나 이런 데서 다 인권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체적 권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는 9조부터 32조까지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거에 따라서 요 실체적 권리 조항에 따라서 한번 5차 장애인 종합 정책 계획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들이 평가는 이제 제가 나름대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들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가 뭐 중간에 봤더니 요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얼마든지 있으세요. 예, 그거는 뭐 괜찮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혼자서 평가한 거기 때문에 또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또 다르게 평가하실 수도 있고 또 정보가 달라지면 얼마든지 이제 다르게 평가는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좀 러프하게 우수, 미흡, 열악 이렇게 3단계로 했는데요. CRPD에 부합하고 성과가 있으면 동그라미 우수, CRPD에 부합하지만 성과가 미흡한 경우는 세모 미흡, 그 다음에 CRPD에 부합하지 않으면 이건 성과가 있건 없건 아무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열악이죠. X. 예. 그래서 CRPD에 부합하지 않으면 무조건 그냥 뭐 성과가 아무리 좋아도 그건 열악하다. 뭐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분야가 복지 및 건강 서비스 지원 체계 개편 분야였는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세부 과제가 이거였습니다. 장애 등급제 폐지 및 맞춤형 종합 지원 체계. 그래서 근데 저는 이거를 이제 X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CRPD 전문에서는 장애를 의료적 모델로 보면 안 되죠. 손상과 사회적인 어떤 장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지 손상 자체로 뭔가 장애가 되는 건 아니라고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 등급제는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등급제를 폐지하진 않았죠. 6개로 쓰던 걸 2개로 해놨잖아요. 그 2개로 좀 약화시키긴 했지만 그 기준은 뭐였냐면 그냥 의료적 손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지체장애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눈에 보이는 게 팔이니까 팔로 얘기한다면 팔의 구조와 기능이 뭐 한 50% 이하면은 50% 정도 손실됐으면 뭐 6급, 뭐 50에서 한 80% 손실됐으면 5급, 그다음에 80에서 한 110이면 120, 뭐 110이면 3급 뭐 이렇게 나눈 거잖아요. 예.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신체 구조와 기능의 손상의 정도가 심하냐 심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등급을 나눴던 건데 이게 등급제가 이걸 좀 줄이고 그다음에 맞춤형 종합 지원 체계를 썼다고 했는데 맞춤형 종합 지원 체계는 어떤 기준을 쓰든가요? 요거는 상당히 그러니까 정책을 관통하는 거라서 이제 뭐 다 아실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그래도 잘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종합조사표에서는 뭘로 측정하시나요? 장애 정도를. 우리가 뭔가 지원의 양을 결정하기 위해서 종합조사 도구라는 걸 쓰잖아요. 그리고 지금 등급을 6개 등급에서 2등급으로 나눴는데 활보 등급은 몇 등급으로 나눠지시나요? 종합조사 도구에 의해서 활보 등급 15개로 나누잖아요. 앞에서는 6개를 2개로 줄이고 옛날에 활보 등급 4개였는데 지금 15개로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등급을 없애라고 했더니 등급을 없애는 척하더니 더 늘어난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사실은 어떤 이게 등급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 제가 문제 삼는 거는 그 기준의 문제인데요.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리면 장애라는 거를 장애는 네 가지로 설명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질병으로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등록 등급제가 언제 시행됐다고 아시나요? 너무나 태어나기 전이라 87년이죠. 87년에 우리가 시범 사업 그리고 이제 등급제가 그래서 뭐 우리가 2019년에 개정할 때 30년간 써온 막 그런 말 했잖아요. 예, 그게 이제 88년부터 이제 쓰다 보니까 30년을 써왔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등급제를 하기 전에는 장애자 복지법도 있었고 그래서 장애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등록은 안 했다고요. 근데 그때 장애는 뭘로 얘기했냐면
뭐 제 나이 또래나 더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 제 학적부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소아마비 후유증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소아마비 바이러스에 감염돼 가지고서 이제 그 하지를 못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때는 질병으로 그냥 쓴 겁니다. 그래서 제 장애 칸에 뭐라고 써 있냐면 소아마비 후유증 이렇게 질병 이름으로 써 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지금은 뇌성마비라는 용어 많이 안 쓰게 뇌병변 장애 그러지만 뇌성마비 장애인들은 거기다가 다 또 뇌성마비 그렇게 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질병으로 썼었고요. 근데 지적 장애라고 안 하고 그때 무슨 다운 증후군이 있으면 그때 장애는 다운 증후군 그렇게 쓰는 겁니다. 질병으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장애를.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애를 말할 수 있는 게 신체 구조와 기능의 손상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등록 등급제를 시행해서 썼던 방식이죠. 그래서 소아마비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하지를 제가 못 쓰잖아요. 하지 기능이 떨어진 거잖아요. 근데 사지에 문제가 있으니까 지체장애가 되는 거죠. 즉 신체 구조와 기능이니까. 지적 구조의 문제, 지적 기능을 담당하는 대뇌 구조에 문제가 있으니까 지적 장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지금 그래서 15개를 나눠 놓고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다 신체 구조와 기능이잖아요. 그 감각 오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방식이 뭐가 있냐면 사회적 기능에 따라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사회적 기능이 뭐가 안 될까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다 안 된다고 얘기 안 해주셔가지고 뭐 사실은 80년대 되면은 교육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 70년대, 60년대 학교에서 중학교도 안 받아줬잖아요. 시험 볼 때. 왜 안 받아줬냐면 그때 신문을 보면 교장들이 아주 대놓고 인터뷰를 이렇게 해요. 아니 어차피 가르쳐봤자 사회 나가서 재구실도 못하는데 뭐라 힘들게 학교 다니냐고. 그래서 안 뽑았다고 아주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교장들이. 그러니까 고용도 안 되는 거고 교육도 안 되는 거였죠. 그래서 다 안 되는 건 사람입니다. 그래서 돈도 못 버는 거고 결혼도 하면 안 되고 이제 그런 거였던 거죠. 그런데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가장 근원적인 사회적 기능이 뭐가 안 돼서 안 될까 보면은 이동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이동이 안 되니까 교육도 안 되는 거고 고용도 안 되는 거 다 안 되는 거였죠. 그래서 실은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지체장애인 중심으로 어떤 정책들이 나오나요? 이제는 재활 정책을 아까 신체 구조와 기능으로 보면 신체 구조와 기능을 좋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활을 하는 게 목적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폐기하고 우리 마음속에서는 이미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능으로 봤더니 저 같은 사람은 이동 장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회 정책은 어떻게 나오면 될까요? 이동 지원 정책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나왔을까요? 편의시설이 나오고 이동권 정책이 나오니까 저상버스, 장애인 콜택시 이런 게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시설로 뭔가 다 될 것 같은데 일부의 이동 능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되지만 이동 능력이 상당히 저하되신 분들은 물리적 구조만 가지고는 안 되세요. 뭐가 필요하면 대인 서비스가 필요하세요. 그래서 활동보조까지 나온 거잖아요. 요거는 이동으로 이해할 때는 굉장히 이해하기 편하신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장애 개념이 뭐가 있냐면 손상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부적절하게 반응해서 차별 배제 억압받는 사람이죠. 뭔가 사회가 부적절하게 즉 이동 지원도 안 하고 또 차별하고 막 이렇게 편견이 있고 혐오하고 그러다 보니까 차별 배제 억압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장애를 네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 질병으로, 두 번째가 신체 구조와 기능의 손상으로, 세 번째가 사회적 기능의 어려움으로, 네 번째가 정치 사회적 의미로 차별 배제 억압받는 사람으로. 요거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CRPD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뭘까요? 이 중에서 CRPD에서는 질환으로 보는 건 얘기 안 하겠죠, 그렇죠? 선생님들 ICDH나 ICF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ICF 들어보셨죠? 유엔의 장애 정의하면은 ICF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ICF가 2001년에 나오고 1980년도에
ICIDH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때 왜 그걸 만들었냐면 그 전까지 그러면 장애라는 게 유행 공간에서 없었다는 거잖아요. 개념이. ICIDH라는 걸 장애 개념을 만들었잖아요. 80년에 유엔 공간에서. 그러면 70년대나 60년대는 대체 유엔에서 장애는 뭐였을까요? 장애를 그렇죠. 따로 얘기한 게 아니라 질병으로 얘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ICD에서 얘기했다고. 디지즈, 질병. 그래서 의사들이 모인 포럼에서 장애를 다룬 겁니다. ICD에서. 그런데 DPI시니까 76년도에 그 재활협회 뭔지 아시죠? DPI하고 반대되는 조직이 재활협회잖아요. 그 의사들의 모임. 76년에 세계 RI 대회가 열리는데 거기 우리 DPI 회원분들이 가신 거예요. DPI의 전신 회원들이. 세계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 이제 휠체어 탄 분들이 가가지고서 이제 막 회의하고 있으니까 손 들고 물어본 거예요. 니네 나 고칠 수 있어?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의사들이 못 고치는데 재활하는 거야. 고치진 못해. 그랬겠죠. 니네 의사의 원래 질병의 목적은 뭔데? 고치는 거죠. 큐어잖아요. 그렇죠? 그 고쳐야 되는데 니네 못 고치는데 왜 니네가 장애를 떠드는데? 아, 오늘 찍는다고 비속어 쓰지 말라 그랬는데 괜찮겠죠? 뭐 떠든다 뭐 이런 거는 괜찮잖아요. 그죠? 또 의사들이 이거 강의 안 보겠죠. 뭐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럼 질병 아니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의사들이 저 말도 맞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 가지고서 그러면 유엔에서 공간에서 이제 같이 연구하자 이렇게 돼 가지고서 그 DPI 대표들하고 그 RI 대표들하고 유엔 공간에서 같이 논의한 겁니다. 4년간 연구해 가지고 나온 게 ICIDH입니다. 그래서 10여 년 동안 또 해봤더니 그거 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서 비슷하게 바꿨지만 조금 더 뭔가 용어도 바꾸고 뭐 개념도 조금 바꿔가지고서 2001년에 ICF로 바꾼 겁니다. 80년에 이 네 가지 중에서 질병은 이제 아니다라고 유엔 공간에서 확실히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88년에 등록제하고 등급제 할 때 그때 이미 우리도 그 세계 조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질병을 안 쓴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도 질병을 쓰고 있었었는데 만든 거예요. 이제 지체장애, 청각 언어장애, 뭐 이게 지적장애, 그땐 정신지체였죠.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쭉 만들면서 그게 15개까지 지금 이제 늘어난 겁니다. 예. 그런데 세계 흐름은 그럼 아까 1, 2, 3, 4 이렇게 보면 1번은 이제 아니고요, 그렇죠? 2번만 단독으로 쓰는 것도 아니죠. 지금 4번으로 가고 있다고요. 그리고 CRPD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사회적 장벽과의 상호작용이잖아요. 그럼 2번이 중요하긴 하지만 필요 요소긴 하지만 그 사회적 장벽 4번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나타난 차별배제 억압이 중요한 장애라고요.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거기까지 장애를 안 보고 그냥 손상만 갖고서 자꾸 장애를 얘기하면 CRPD 입장에서 보면은 전혀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좀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등급제 폐지의 개념은 뭐냐면 의료적 손상에 따라서 6등급 나눴던 건 이제 쓰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건 진짜 쓰지 말아야 됩니다. 예. CRPD 입장에서 보면 진짜 쓰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예. 그럼 우리나라가 이제 등급제 6개 의료적으로 쓰던 거에서 벗어나서 사회적 기능에 따라서 지금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쓰는 거를 많이 늘리겠다고 했는데 지금 많이 늘어났나요? 안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아직까지도 중경으로 나눴을 따름이지 다 의료적으로 얘기하고 앉아 있잖아요. 지금 우리 마음속에 장애는 신체 구조와 기능의 손상이라고요. 왜? 장애인복지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우리의 지금 CRPD 입장에서 보면 장애 등급제를 축소하고 그거에 따라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 근데 그게 뭘 쓰냐면 2번과 3번을 가지고 쓰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CRPD 입장에서는 2번을 어쩔 수 없이 쓰되 3번과 4번을 쓰라는 얘기거든요. 실제 3번과 4번을 쓰거든요. 해외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2번과 3번을 쓰겠다고 하고 그런 정책을 더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게 5개년 계획에 나온 거잖아요. 그럼 이건 CRPD 입장에서 보면은 위배되는 거죠. 그래서 X 친 겁니다. 그러면은 6차 계획에 가서는 저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손상에 관한 거 완전히 폐지하고 이게 이제 장애인 권리보장법에 나오는 장애 정의입니다. 그래서 장애를 손상과 사회적 장벽의 상호작용으로 바라보는 거죠. 이게 이제 지금 장애인 권리보장법에 있는 장애 정의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이라는 건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세모를 친 겁니다. 일단 CRPD 입장에는 맞다. 그러나 성과가 없다. 그래서 그냥 세모. 장애 판정제도 개선이 뭐냐면 아까 이제 15개 장애를 의료적으로 나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장애 쪽으로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정신장애는 오히려 신체 구조와 기능의 손상도 아니고 그냥 질병 기호로 쓰고 있습니다. 아직도. F 코드 중에서 4개만 딱 정해가지고서 이것만 정신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ICD를 쓰는 거예요. 지금 질병 분류 기호. 거기서 정신질환 쪽에 F 코드라고 얘기하는데 F 코드 중에서 수없이 많은 것 중에서 딱 4개만 찝어가지고서 이중에 중증인 사람만 정신장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신질환자들 중에서 국가의 지원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그럼 그 4개 빼고는 다 필요 없냐? 그게 아니죠.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다른 질환들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꾸 그 코드를 하나씩 늘리고 있어요. 지금. 근데 법에서 못 늘리고 어떻게 되냐면 누가 불만을 제기해서 나도 받아주세요라고 얘기하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장애 판정하는 위원회가 있는데요. 거기서 심사를 해가지고서 갑작스레 늘려줘요. 아, 요것도 받아줍시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요새 장애 인정제도라는 게 만들어졌죠. 법에는 장애인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장애복지법에서 따른 아닌데 그냥 장애 판정위원회에서 장애로 인정해주고 그냥 그러면은 국가가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해주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게 기면증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들어간 게. 근데 이거는 아까 장애 개념으로 1, 2, 3, 4로 보면 2번도 안 된다 그랬는데 지금 몇 번으로 후퇴한 겁니까? 1번으로 후퇴한 거잖아요. 질환으로. 이렇게 자꾸 장애를 늘려나가면 장애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질병이에요. 우리가 환자가 돼버린다고요. 그게 맞으면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미 세상이 1번에서 4번으로 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CRPD에서도 그런 방향성을 제시해 준 거고 그 이유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거꾸로 가는 정책은 하지 말아야죠. 그러면 장애 판정 제도 개선과 같은 정책은 나오면 안 되는 정책이었죠. 5차에서. CRPD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나 국가적 그러니까 사람들의 필요성으로 보면은 필요했던 정책이죠. 그러나 CRPD 입장에서 보면 진짜 저건 잘못된 정책인 거죠. 그 갭은 좀 이해되시죠? 네, 자기도 참여해서 저렇게 해놓고 남 얘기하듯이 그러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그래야죠. 네, 그래서 이게 장애 판정 제도 개선 이런 거는 CRPD 전문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제 옳은 정책은 아닙니다. 네. 그럼 6차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더 그 신체 손상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기능이나 정치 사회적 의미의 차별 배제 억압을 기준으로 어떻게 장애를 다시 재개념할 거냐, 개념 지을 거냐 이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어려울 것 같지만 이미 서구에서 20년 전부터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마 선생님들 장애인 복지론 수업이나 그런 거 듣다 보시면 스웨덴에서는 외국인 이민자도 장애인으로 일시적 장애인으로 인정받는다. 그래서 장애 인구가 되게 많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개념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질환 아니죠. 이민자인데 말 못하는 이민자입니다. 스웨덴어 못하는 사람. 질병 아니죠. 신체 구조와 기능에 문제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따지면 절대 장애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기능으로 보면 뭐가 안 되실까요? 그분들이 의사소통이 안 되시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차별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 사회에서 배제당하고 억압당하실 거 아니에요. 차별 배제 억압으로 보면은 장애 범죄 들어오실 수가 있다고요. 세 번째로만 봐도 사회적 의사소통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장애로 될 수 있죠. 근데 왜 장애로 들어와야 될까요? 그분들이 국가가 도와줘야 되니까. 그냥 스티그마 주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죠. 국가가 무료로 뭔가 도와주려고 하니까 그럼 어느 영역에서 이 사람을 도와줄 거냐 그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장애라는 영역에서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왜 장애는 뭐니까? 신체 구조와 기능에 문제 있는 사람이 장애가 아니에요. 스웨덴 사람들 생각해서 장애는 뭐가 장애일까요? 뭔가 일치라도 사회적 기능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게 장애예요. 이해되시죠? 우리나라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요. 신체 구조와 기능이 멀쩡한데 그게 왜 장애이냐? 이해되시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변해야 장애인에 대한 스티그마가 없어진다고요. 맞죠?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네 번째로 차별배제 억압 받는 사람으로 가면 그때는 피해자잖아요. 신체 구조와 기능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지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 제가 못 나가지고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사회에 적응 못하는 뭔가 불쌍한 인간인 거예요. 근데 차별배제 억압으로 보면 이 사회가 잘못해서 피해받는 사람이잖아요. 개념이 전혀 달라지죠. 그래서 4번으로 가야 되는 거죠. 충분히 이해되시죠? 네. 막 강요하죠, 그렇죠? 이해하시라고. 막 고개를 앉아 주시면 막 안 끝낼 것처럼. 네, 오늘 9시까지 할 겁니다. 그러면. 자, 그래서 이제 그 개념이 굉장히 좀 중요하시고요. 하여튼 여기까지 잘 이해하시면 딱 절반 정확하게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반 수업이 끝났고요. 그래서 10분만 쉬셨다가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을 해야 이제 또 들어오실 것 같아서요. 예. 그래서 장애 개념 요거는 뭐 어쨌거나 장애 정책과 관련했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거니까 예, 선생님께서 좀 잘 이해해 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우리가 자꾸 등급을 없앤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이제 개념을 어떻게 바꿀 거냐가 더 중요하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등록제도 또 고민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록제라는 거를 그럼 해외는 왜 안 할까? 그 행정이 그렇게 일하기 싫어서 안 하나? 또는 안 해도 그렇게 잘 돌아가나? 그럴 수 있는데요. 차별배제 억압이나 이런 데로 가면은 등록이라는 게 의미를 잃게 되죠. 딱 등록까지가 나오는 게 질병이나 신체 구조와 기능의 손상 정도로 얘기했을 때는 등록이라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3번, 4번 개념으로 장애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등록해 놓는다는 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아직까지 등록제를 바꾸면 뭔가 장애인 복지 근간이 크게 흔들리는 것처럼 이제 많이들 이렇게 생각들을 하세요. 근데 지금 당장 나에게 할인권 하나가 주어지는 게 중요한지 뭐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서서히 우리의 문화를 바꿔가지고 사회 문화를 바꿔가지고서 오히려 편견 없이 차별 없이 사는 게 더 중요한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게 더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지는 계속 좀 우리가 같이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해외에 이렇게 어떤 자료들을 보시면 장애 통계가 나오는데 거기에 무슨 지체, 뭐 피지컬, 뭐 그다음에 이런 단어가 아예 안 나옵니다. 주로 나오는 게 해봤자 모빌리티, 아까 이동 장애,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뭐 그다음에 의사소통, 그다음에 이제 러닝, 지적 장애나 그런 경우는 학습 장애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뭔가 이제 지적 기능이 담당하는 게 사회적 학습을 담당하는 거고요. 그 사회적 학습이라는 게 말도 배우지만 그 말을 통해서 사회적 관습을 배우고 이제 그런 걸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발달 장애인들이 이제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관계도 잘 안 되고 이제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근데 가장 근원적인 거, 그래서 교육도 안 되고 고용도 안 되죠. 예, 이동이 안 되면 다 안 됐듯이 사회적 학습이 안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회적 학습을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걸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예. 지금처럼 그냥 다 안 되니까 보호만 강화하자. 예, 요거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제 또 발달장애인 정책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탈시설 주거 지원 강화에서는 일단 CRPD 19조의 자립적 생활 및 지역 사회의 동참, 예, 요거에 이제 맞으니까 예, CRPD 자체는 좀 부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실은 이제 그 로드맵만 나왔지 지금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잖아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평가에 예,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가장애인에 대한 주택 지원 강화, 요거 전에 새로운 거주 서비스 유형 개발, 여기서 우리가 좀 앞으로 조금 선생님들께서 우리가 같이 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저는 그 이제 자립생활주택, 체험홈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체험홈 자립생활주택, 또 요새 서울시에서 지원주택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2000년대 중반부터 체험홈 자립생활주택을 외쳤었죠, 탈시설을 얘기하면서. 그런데 이제는 또 어쩔 수 없이 체험홈하고 자립생활주택을 폐지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지원주택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 체험홈하고 지원주택의 차이점은 뭐냐면, 체험홈은 집의 주인이 누구시죠? 우리 자립생활센터에서 하시잖아요. 체험홈이나 자립생활주택. 그 집주인은 누굴까요? 원래 집주인이 따로 있고 그걸 임대차 계약을 해도 그걸 누가 계약을 하시나요? 센터, 기관이 하시죠. 그 기관의 집에 제가 이용자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시설이나 뭐가 다른 거예요? 시설도 누구 건가요? 시설 거잖아요. 거기에 저는 이용자로 들어가 있는, 서비스 이용자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비스 이용 공간이 바뀐 거지 실은 제 집은 아닙니다. 근데 지원주택, 요새 서울시가 하고 있는 지원주택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역시 집주인은 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임차 계약한 그 주인은 누구냐면 접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서비스 주는 사람들이 내 집에 와서 서비스를 주는 겁니다. 그게 상당히 큰 차이점입니다. 그게 뭐 별거냐 싶겠지만 삶의 주체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내 집에 내가 있는 거하고, 그러면서 지원을 받는 거하고, 내가 남의 집에 가서 지원 서비스를 받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주체성이라는 게 너무나 달라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애석하게 왜 체험홈과 자립생활주택을 외쳤냐면요, 2000년대 초반에 해외도 그걸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롤모델이 없었던 거예요. 해외, 우리가 이제 뭔가를 이제 아이디어를 짜내야 되니까 뭔가 이렇게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때는 이제 전환주거 시스템이라고 해서, 걔네도 썼던 이름이 전환주거거든요. 시설에서 나와서 중간집, 하프웨이 하우스에 있다가 중간집에 있다가 자기 집으로 간다, 이런 논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들어보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 시설에서 나와야 되니, 근데 바로 못 갈 것 같으니 또 못 간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 야, 여기 서비스 들어가 있는 집 하나 빨리 만들어,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체험홈하고 자립생활주택을 빨리 만들어 계속 우리가 외쳤던 거고 했는데, 그게 우리가 2000년 5년 막 요때부터 이제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외국에 공부를 다시 해보니, 걔네가 2005년부터 2000년대 중반부터 어떤 일을 했냐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말을 그대로 했습니다. 체험홈 자립생활주택은 남의 집이다. 그리고 그래서 탈시설하거나 뭔가 원가정에서 나오면 바로 자기 집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전환해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바로 자기 집으로 가면 되는 거고, 전환해봤더니 서비스가 크게 의미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집에 있을 때 뭔가 막 세탁기 훈련했잖아요. 저 집에 갔더니, 내 집에 갔더니 세탁기가 다른 세탁기예요. 옛날에 세탁기는 위에다가 옷을 넣었는데 저 집에 갔더니 드럼 세탁기예요. 앞으로 넣어야 돼요.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체적 장애인분들은 그냥 빨리 캐치가 되는데, 발달장애인분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우신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가 필요 없는 건 아니죠. 서비스가 이때 자기 집에서 하는 게 이제 낫겠다 이제 그거죠. 그래서 전환해봤자 그 집에 가서 전환 시스템에서 했던 훈련 그대로 해야 돼요. 여기서 1년 했으면 저기 가서 또 1년 또 해야 돼요. 아니 뭐라 할 거 또 해고 앉아 있냐는 거죠. 그냥 바로 가지. 그리고 주체성 측면에서도 그게 훨 안 돼. 이래가지고서 2000년대 중반부터 해외는 보니까 거의 체험홈 자립생활주택을 없애고 지금의 우리가 하고 있는 지원주택 형태로 다 넘어갔죠. 근데 우리는 이제 볼 때는 그때 거를 못 보잖아요. 이제 지난 다음에 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운동 차원에서 체험홈 자립생활주택을 요구했던 거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주장했기 때문에 끝까지 맞는 거야.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주장했지만 틀린 정책은 또 틀렸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해봤더니 그거는 이제는 좀 틀렸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오히려 지원주택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또 정리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새로운 거주 서비스 유형 개발 이제 이런 건데요. 서울시 지원주택을 확장을 해야 되는데 이제 서울시는 지금 보니까 이제 회의도 제가 참석해보고 하니까 자립생활주택을 자꾸 이렇게 출구 전략을 찾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줄여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원주택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데 지방은 전혀 다릅니다. 지원주택 개념이 아직은 없습니다. 지역 같은 경우는 서울이 자립생활주택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자립생활주택 체험홈이 정답인 거죠. 근데 체험홈 같은 경우가 되게 위험한 게 탈시설의 수단으로 쓰일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체험홈이 한 300개 되는데요. 100개가 자립생활주택이 하는 거고요. 200개가 시설이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거주시설이 자기네 시설 앞마당에다가 체험홈이라고 2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탈시설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체험홈은 굉장히 탈시설의 방해물의 수단으로 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제 시설들은 100명 있던 시설들은 요만한 집 앞마당에다가 쫙 10개 만들어 놓고 거기 쭉 들어가 있어라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다 이름을 체험홈으로 바꿔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다 100% 탈시설한 거예요. 이건 탈시설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관의 집에 A라는 기관의 집에 있다가 B라는 기관의 집에 B라는 기관의 집에 내가 들어가는 게 그게 진짜 탈시설일까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진짜 탈시설은 임대일지라도 내 이름으로 뭔가를 갖고 있는 게 탈시설일 것 같습니다. 그게 탈가정이고.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집의 형태가 지금 정책으로 나와 있는 게 지원주택이라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는 이제 지역에서도 또 이게 정책 건의들 많이 하시잖아요. 각 시군구에다가 그거 하실 때 체험홈 만들자 그러시면 그거는 잘못 활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 지원주택을 만들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이제 많이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자, 오늘 제가 이거를 뭐 다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이제 여기 있는 거는 표는 한번 이제 조금씩 읽어보시면 되시고요. 제가 몇 개 중요한 것만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활동지원 급여 확대 내실화 이런 거는 CRPD에도 부합하고 그러나 이제 성과는 좀 미흡한 그런 이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보시면 재활 의료 전달 체계 구축 및 접근성 강화 해가지고서 26조가 되게 많습니다. 가활 및 재활. 여기에 해당하는 조항이 이 조항에 해당하는 정책들이 굉장히 많은데 건강에 부합하는 거 25조가 건강이고 26조가 가활 및 재활인데 25조에 있는 거는 3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6조 가활 및 재활과 관련된 과제는 7개나 됩니다. 물론 뭐 과제 수가 많고 적은 게 문제는 아닌데 요거는 좀 고민을 우리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장애인의 건강권은 2가지로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자, 제가 그러면 제 입장에서 그냥 생각을 해보면 제가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니 방법이 아니라 제가 건강하다는 거. 저 같은 사람 장애인이 건강하다는 건 뭐냐면 소아마비로 인해서 다리가 불편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다리 기능이 사실은 처음에는 제가 한 다리만 손실이 된 줄 알았거든요, 기능이. 그래서 실제로 30살까지는 보조기만 하고 그냥 다녔다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다가 뭔가 오른발에 여기 발목 밑에가 되게 막 아파오고, 그래서 갔더니 뭔가 이거 해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발 차보세요, 뒤로 끊어보세요, 옆으로 해보세요 했는데 4개 중에 2개가 안 되더라고요. 50% 손실이 원래 있었던 거예요, 소아마비 바이러스에 의해서. 근데 그거 모르고 그냥 걸어 다니니까 오른발은 괜찮아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이 150% 손실이 왔는데 50%로 버티고 살다 보니까 얘가 노화가 빨리 온 거죠. 그래서 이제 통증이 온 거지, 한마디로. 그래서 30살부터는 이제 스틱을 짚고 다녔고요. 그러다가 43살인가 그때부터는 이제 목발 짚고 다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목발 짚고 이렇게 왔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제 손상은 계속 더 악화되는 거죠. 근데 목발 처음에 짚었을 땐 진짜 날아다녔거든요. 제주도에 제가 여행 가서 막 오름도 올라가고 못 가던 것도 올라가고, 왜 그러냐면은 2발로 걷다가 막 목발까지 짚으니까 너무나 잘 걷는 거예요. 근데 10년이 지난 지금은 헥헥거립니다. 여기서 저기까지만 가도 되게 힘듭니다, 걷는 게. 그리고 잘 못 걷습니다. 그리고 안 걸으려고. 그리고 혼자 이제 저 목발 없이 걷는 건 아예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면 뭐냐면 이제 장애인에게 있어서 건강에 관련됐을 때 첫 번째 요소는 뭐냐면 2차적 손상이 악화되는지 말아야 됩니다. 즉 제 지체 손상으로 하면 이게 하지 기능의 손상이 점점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들면서 악화가 되거든요. 그럼 그거를 막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것도 건강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건강은 뭘까요? 손상과 상관없이 그냥 우리가 보편적 건강이라고 하는 거, 모든 국민들에게 이제 그 건강이죠. 그래서 성인병이 없어야 되고, 이제 뭐 저기 체중 관리도 하고 뭐 그런 걸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 건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병원 치료가 필요하면 빨리 병원 치료도 받고, 이 2가지가 장애인에게 건강권 요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25조에 건강이 있는 거고 26조에 재활이 있는 겁니다. 장애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 2가지 요소가 다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장애인이라고 해서 2번째 요소인 재활이 너무 강조되는, 그것만 강조될 필요는 없는 거죠. 오히려 건강에 관한 것도, 그래서 건강에 있어서의 차별이라든가 그 격차,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되게 많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봤더니 그 관련 과제는 3개밖에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재활하고 관련된 거는 7개라는 거죠. 7개가 많다가 아니라 3개가 적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아마 이렇게 25조, 26조는 사실은 이제 장애인의 건강하고 관련된 건데, 거기서는 이제 보편적인 건강을 하기 위한 그런 노력도 상당히 앞으로 조금 더 많이 이제 이루어지는 게 필요하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건강검진 하는 것, 또 병원 의료 서비스 받는 거,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접근성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수어통역사 한 명을 저기 큰 병원에 이렇게 항상 직원으로 두는 거,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주장하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일부 지금 실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야만이 청각장애인분들이 의료 서비스에 접근이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건강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계속 좀 봐볼 필요가 있다,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교육문화 체육 형평성 제고 측면에서는 뭐 대부분은 되는데, 이제 요거 하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수교육기관 확충. 이게 우리 그때 강서구에 그때 저기 특수학교 못 짓게 해가지고 몇 년 전에 부모가 회의하는 데 가서 무릎 꿇고 울고 그랬잖아요. 자, 이제 요 사건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이제 요거하고 좀 관련이 있는데요. 장애인들이, 특히 발달 장애인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다 보니 특수학교라도 만들어서 교육을 받으면 좋겠다, 사실은 이 마음도 있죠. 물론 저도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의 마음도 너무나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라도 해가지고서 특수학교라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 마음도 하나 있는 반면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CRPD에서는
분리된 특수 교육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통합된 교육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 부모들이 나서 가지고서 정책을 얘기한 거잖아요. 특수학교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요새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그 계획서에 지역사회 보장 계획이나 이런데 자꾸 특수학교 건립 이런 게 들어간다고요. 근데 이게 과연 진짜 맞는 정책일까는 이제 고민해 봐야 됩니다.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늘려 놓은 다음에 그때 가서 그거 필요 없는데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아마 특수학교 만들 재정이면 특수학급이나 일반 학급에서 어떻게 특수교사를 배치해서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논의해 보는 게 CRPD 입장에서는 맞더라는 겁니다. 예. 근데 우리의 현실성 측면에서 보면은 특수교육기관을 많이 만드는 것도 좋은 정책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CRPD 입장에서 보면 아닐 수 있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충돌할 때 저는 그래서 이제 평가를 X로 이제 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우리의 필요성 때문에 나오는 정책도 물론 중요할 수는 있지만 저는 어떤 원칙은 분명히 존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앞으로는 조금 더 만약에 그런 돈을 뭐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수학교 그 한 1,000억 뭐 몇백억 1,000억 들 텐데 그 돈을 어떻게 통합교육에 갖다 쓸 거냐, 요거를 차라리 논의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이제 바람직하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평생교육 뭐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자립기반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가 X 있는 게 이거 직업재활시설입니다. 소위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있잖아요. 보호작업장. CRPD에서는 철저하게 보호작업장 폐쇄하라 그렇게 나옵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보호작업장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고요. 요새 15조 개정돼 가지고서 정신장애인들도 이제 사회복지시설 이용할 수 있잖아요. 장애인복지시설. 그랬더니 거기서 계속 나오는 게 이거 보호작업장 같은 거를 정신장애인을 위한 보호작업장을 만들겠다, 또 이런 정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실에서는 뭐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하여튼 CRPD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냥 제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CRPD 입장에 따라서 예, 보호작업장 만들 돈이 있으면 뭔가 관련된 이제 생계를 보호할 수 있는 차라리 다른 정책, 예,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겠다. 이제 그래서 정책적으로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1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권고사항에 근로 및 고용 관련해 가지고서 보호작업장 없애라 그렇게 권고했습니다. 실제 CRPD에서. 그랬더니 정부가 못 받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2, 3차 병합보고서 할 때 지금 뭐 또 준비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자문위원 들어가 있어서 또 손들고, 아니 CRPD에서 그거 보호작업장 없애라는데 왜 그 얘기는 하나도 안 쓰냐, 뭐 못한 건 못했다고 쓰고 앞으로 좀 없앨 거면 좀 그럼 앞으로 10년 내에 없애겠다 이런 거 좀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국장이 우리는 어차피 안 받겠다고 이미 1차 때 결과 보고서를 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그냥 갈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민간 보고서에 넣는 수밖에 없죠. 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민간 보고서 쓰실 때 어쨌거나 보호작업장은 이제 보호작업장 없앤다고 우리가 무슨 장애인 복지에 큰일 나는 거 아닙니다. 그 돈을 딴 데다 쓰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보호작업장은 어쨌거나 이제 이런 분리되는 환경. 그러면 우리가 지금 분리되는 환경이 뭐가 있을까요? 이게 다 연계돼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거주시설, 그 다음에 보호작업장, 특수교육기관이죠. 아마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그리고 예산도 사실은 되게 많이 잡아먹는 기관들입니다. 근데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줄여나갈 거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없앨 거냐, 이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정책적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5개년 계획이니 이런 데는 기존에 하던 것보다는 앞으로 할 걸 쓰다 보니까 그쪽은 자꾸 빠져요. 빠지면서 어떤 계획도 안 들어가요. 어떤 계획도 안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쭉. 그래서 아예 계획에서 오히려 포지티브하게 뭘 하겠다는 계획도 있겠지만
뭘 없애겠다는 계획도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10년 내에 보호작업장을 뭐 앞으로 어느 정도 없애겠다. 예, 아마 이런 계획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차 계획 때는 그래서 좀 네거티브하게 뭐 직업생활 이게 말은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쓰더라도 거기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 보호작업장을 어느 정도 없애겠다.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좀 필요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인식 개선 교육 강화, 뭐 인식 제고, 예, 이런 것들은 계속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뭐 아마 필요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학대로부터의 자유, 예, 이런 것도 이제 쉼터도 만들고 있고, 뭐 하고 있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거 요겁니다. 장애인 금융 이용 제약 해소, 요 과제가 예, 저기 그 금융위원회에서 갑작스레 자기네가 들고 와가지고서 들어갔던 그 과제입니다. 예. 그래서 장애인 사용 자동화기기 개선, 예. 그렇게 하겠다고 해놨는데, 근데 지금 또 실태는 또 100%잘 되진 않았습니다. 뭐 하여간에 약간 좀 미흡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뭐 이렇게 뉴스나 서칭하다 보니까 거기서 음성 나온다고 시끄럽다고 그걸 또 누가 가서 꺼놓는데요. 예. 뭐 또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아마 앞으로는 이제 금융 이용뿐만이 아니라 사실 키오스크 문제가 더 크겠죠. 그 이제 지금은 이제 5차에는 없었지만 아마 6차 때 가서는 그 키오스크에 대한 접근성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키오스크를 이걸 어떻게 화면 터치를 어떻게 음성으로 하지 막 고민을 했었는데 개발된 거 보니까 화면을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분들이 음성을 듣고 화면을 터치하는 게 아니라 요 여기에 패드가 있더라고요. 여기서 조이스틱처럼 해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들으면서 이게 조이스틱으로 하니까 어디에 있는 걸 아는 거잖아요. 거기서 있으면 툭 누르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기술적으로 그래서 야 이거 화면 이거 듣기도 힘들겠다 막 이제 착각이었죠 혼자. 근데 이미 기술은 다 개발돼 가지고 요 앞에 그냥 손 딱 높이에 조이스틱 하나만 있으면 되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다 음성으로 들으면서 충분히 앞에 그 키오스크 다 쓸 수 있게 그렇게 이미 기술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강제화할 거냐 도입을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아마 6차 계획에서는 우리가 좀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그래서 5차 평가는 한번 보시면 이거 이제 하나하나 말씀드리다 보면 재미도 없고 다 주무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요 정도만 할 것 같은데 요 중에서 혹시나 어떤 과제가 하나 궁금하시거나 지금 막 넘기시다가 설명이 필요하다거나 그런 게 혹시 있으실까요? 없으시면은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뭐 다 예습을 하셔가지고서 다 보셨기 때문에 다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이제 평가를 종합해 보면 여기 12페이지 보시면 예, 이렇게 우수, 미흡, 열악했을 때 뭐 우수도 있고 그다음에 미흡도 있는데 미흡은 뭐 아직까지 다 끝난 게 아니니까 올해까지 하면 되니까 그거는 된다고 치는데 문제는 이 열악 5개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CRPD에 위배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최소한 여기서 열악은 실행이 열악하다는 게 아니라 CRPD에 위배된다고 우리가 얘기한 거기 때문에 아마 6차 계획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아마 또 6차 계획 또는 선생님들께서 어떤 지역 계획에 참여하시거나 이러실 때 반드시 이제 없어져야 하는 예, 그런 정책이라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요 표 밑에 이렇게 보시면 장애인 권리협약의 실체적 권리가 아까 9조부터 32조까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정책이 없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10조 생명권과 관련된 정책 과제가 없었고요. 특히 사법에 대한 접근 과제도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법에 대한 접근이 근데 일부 정책이 지금 있긴 하죠. 뭐 신뢰관계인 동석이라든가 그런 게 있긴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서 우리가 사법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법무부도 안 들어오고 우리도 법무부 일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그 과제가 사실은 공백 상태에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사법에 대한 접근이라고 하는 요 조항에 대한 대충 어떤 권리가 있는지는 CRPD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나오거든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아마 구체적인 정책을, 국가 정책을 만들어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5조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인데요. 여기 주로 해당하는 게 그 입원 후에 어떤 뭐 그 특히 정신장애인들에 대해서 그 강압 치료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전기 치료라든가 뭐 그다음에 발달 장애인에 대해서 강박을 한다거나 도전 행동한다고 해서 강박을 하거나 약물을 막 사용하거나 이런 게 사실은 15조에 다 위배되는 거거든요. 근데 실은 이게 지금 6차 계획에 안 들어가 있는 거지 실제 우리는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실제 하고 있는데 15조에 다 위배되는 거죠. 그러면은 6차 계획 때나 이럴 때 앞으로 우리가 어떤 정책을 해나갈 때 15조에 의거해서 그걸 못하게 하는 정책을 해야 되는 거죠. 강제 치료를 못하게 한다거나 또는 발달장애인 도전행동에 대해서 불필요한 약물 치료를 못하게 한다거나 뭔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하는 방식은 뭔가 자꾸 절차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하면은 이제 못하게 한다가 아니라 어떤 절차를 만든다 이렇게 이제 정책이 만들어지겠죠. 그다음에 이주 및 국적의 자유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외국인에 대해서는 장애인 복지 정책 중에서 가능한 게 장애인 주차 마크만 주고 있죠. 재외동포나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 왔을 때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뭐가 있냐면 요거 주차 이제 네모나지 않죠. 요새 노란색 동그라미 그걸로 바뀌었죠. 그거만 지금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이주민 이게 꼭 이 조항에 되는 건 아니지만 아마 우리도 외국 나갔을 때 어떤 불편함들이 있을 수가 있죠. 우리 한국 장애인들이 그랬을 때 마찬가지로 외국에서 또 한국에 온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냥 유럽에 가봤을 때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냥 딱 보고서 장애인이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그냥 50% 할인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랬더니 그 나라의 이미지가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안 해주잖아요. 저번에 우리 청와대 개방하면서 그 경복궁 개방하고 막 그러다가 그때 5월 5일 어린이날 경복궁 개방 뭐 그런 거 하다가 사고 났잖아요. 거기다가 외국인 제외 그랬다가 어린이가 외국인 어린이도 어린이날은 좀 놀고 좀 혜택을 누려야지 한국 어린이라고 해서 공짜고 외국 어린이라고 해서 어린이날인데 그걸 돈을 받냐? 근데 우리나라가 그 정도까지는 관대해진 거죠. 그 몇 푼 안 받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자존심이 그 정도까지는 무료로 해줘도 돼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근데 외국인에 대해서는 되게 배타적인 게 남아 있었던 거죠 이제. 근데 그 사람이 담당자는 분명히 어떤 규칙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자기가 무료로 마음대로 해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괜히 언론에 나서 독박 쓴 거고요. 근데 장애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무슨 장애인의 날에 어디 개방하겠다. 규정대로 하면 절대 외국에서 온 장애인들한테 아무것도 해주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그런 사건이 있으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야, 그거 치사하게 이제 이런 얘기 분명히 할 거라고요. 지금 우리가 그 정도는 이제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영원히 개발도상국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제 경제 10위에 빛나는 선진국이잖아요.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을 국적에 뭐 장애라고 해서 국적 취득이 안 된다. 이제 요거를 뛰어넘어서 국적에 상관없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영토에서는 장애인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즉 불편함이 없게끔 하는 그런 정책으로 발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생활의 존중 요 조항도 없고요. 그다음에 정치 및 공적 생활에 대한 참여 요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미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났죠. 정치 및 공적 생활에 대한 참여에서 발달장애인들 투표 못한다고 저번 선거에서 계속 시위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조항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표 보조나 또는 선거 공보에 대한 그 휴물 버전이나
아마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정책을 확대해 나갈 거냐, 이제 이거는 필요한 것 같은데 조항이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 관련된 조항이 과제가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는 6차 때나 이럴 때는 우리가 저 29조 관련해서 그다음에 정치 및 공적 생활에 관해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높이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거에 따라서 이제 조금 한번 이제 평가는 요 정도로 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재현을 좀 해보면 그 재현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 환경 변화를 좀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뭐 이런 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사회 환경 변화를 그럼 사회 환경이 어떻게 변화될까 좀 막연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구조화된 틀이 있는데 그게 이런 겁니다. 정치 정책적 요인은 어떻게 변할 것인지, 경제적 요인은 어떻게 변할 것인지, 사회적 요인은 어떻게 변할 것인지, 또 기술적 요인은 어떻게 변할 것인지, 요 측면에서 보면 그게 사회 환경 변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 차원에서 보면 아마 정치 정책 요인으로 봤을 때는 탈시설 및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확대에 대한 요구가 더 많아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애 등급 개편 및 장애 판정 개편, 그다음에 미래 대비 복지 욕구의 확대, 그다음에 이제 사회 서비스원을 만들었는데 이게 역할이 증대될지 폐지시켜 버릴지가 참 궁금하긴 합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그 돌봄의 공공화 해가지고서 만들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좀 반대했었죠. 그래서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홍준표 시장이죠, 그렇죠? 됐잖아요. 공공의료원도 없앴잖아요, 경남지사 할 때. 그래서 대구에서도 지금 뭔가는 없어질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공공기관 중에 몇 개는 없어질 거다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예상하기는 사회 서비스원도 없어질 수 있다. 대구 같은 경우는 뭐 하여튼 이제 그렇게 예측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게 확대될지 뭐 없어질지 하여간에 뭐 그런 요인이 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쭉 이제 이런 거 보시고요. 근데 경제적 요인으로 보면은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플랫폼 자본주의로 전환되고 있죠. 플랫폼 자본주의가 사실은 우리 복지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뭐냐면 이거 저기 배달의 민족 보시면 됩니다. 배달의 민족은 직원이 없죠. 직원이 있긴 하겠죠. 몇 명 안 되죠. 그냥 사이트만 있는 거잖아요. 그 라이더들은 다 개인 사업자잖아요. 그냥 우리 플랫폼에 등록한 특수고용 형태의 사장님들이잖아요. 그리고 소비자들이 내 사이트에 와서 나는 그냥 연결만 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수수료 받아먹고, 요거를 우리가 이제 플랫폼 경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어쩔 수 없이 활동보조에 분명히 이게 연결이 될 겁니다. 지금은 옛날에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음식점들이 쭉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 내가 음식점에 전화해서 연결을 했잖아요. 근데 플랫폼 경제는 뭐냐면 거기에 뭔가 플랫폼이 하나 생겨가지고서 이 음식점들이 다 거기 가맹을 하고 그거 연결해주는 라이더가 있고 나도 거기다가 회원가입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띡 고르면 뭐가 오는 거잖아요. 지금은 활동보조를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기관을 선택했잖아요. 근데 이게 앞으로 이런 플랫폼 자본주의로 간다면 국가가 플랫폼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관도 필요 없고 활동보조인 하고 싶으신 분 여기에 등록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활동보조 자격 있는 분들 여기 회원가입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각자 고르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꼭 좋지만은 않습니다. 이게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서 배민 라이더들의 그 노동권의 문제가 사실 심각하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노동권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장애인들은 선택권이 넓어지다 보니 이거를 요구할 거라고요 이제. 그리고 국가 입장에서 보면 이게 수수료가 덜 먹죠. 처음에 만들 때만 돈이 들지 한 번 만들어 놓으면 편하잖아요. 안 갈 수가 없다고요 이게. 그리고 이쪽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면 이제 자꾸 몇 가지 이제 국가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갈 수 있는 거는 가봐 그럴 거 아니에요? 저는 활보나 저기 노인 장기 요양은 너무나 좋은 시장이죠. 분명히 갈 겁니다 아마. 근데 그거가 갈 때 우리가 유념해야 될 거는 장애인의 선택권도 중요하고 또 노동자들이 피폐해지면 결과적으로 서비스 질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택권이 훼손되면 안 되겠지만 선택권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노동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아마 정책을 개발을 하는 건 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활보는 아마 10년 내에 아마 그런 변화가 분명히 존재할 것 같고요. 그게 이 경제 요인하고 이제 맞닿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비대면 디지털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뭐 계속 경제는 어려워질 거고 일자리 규모는 축소될 거고요. 예. 근데 일자리 규모가 축소되는데 다행인 거는 청년 일자리가 문제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뭐냐면 대학 신입생이 없잖아요. 대학은 죽어나지만 국가 전체 청년 일자리 차원에서 보면 일자리는 줄었는데 다행히 청년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실업의 문제가 지금처럼 그렇게 고도화되진 않을 거다라는 게 이제 되긴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일자리가 상당히 규모가 축소되긴 하지만 아마 우리가 우려하는 만큼 그렇게 이제 많이 떨어지진 않을 거다. 왜냐면 작년부터 지금 어쨌거나 인구 절벽 우리 대학생 신입생들이 절벽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가다가 훅 떨어져 버렸거든요. 근데 3년간 푹 떨어지거든요. 이제 대학들은 힘들어지는 거지만 청년 일자리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그 학생들이 졸업하는 시점, 그때는 오히려 일자리가 사실은 이제 이렇게 약간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아마 그런 시기가 또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노동은 불안정성은 확대될 거고요. 장애인 고용 가능성은 어떤 분들은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저는 아무리 봐도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4차 산업혁명이 절대 장애인들에게 긍정적으로만 작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장애인 고용 가능성은 저하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사회적 현상으로는 이제 고령 장애인이 지금 이제 증가하고 있는 거고요. 소득 격차 확대, 장애인 빈곤 가속화, 그다음에 비대면 문화 확대 및 이에 따른 고립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그럼 장애인 중에서도 비대면 환경에 능숙하지 못하면 고립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디지털 격차가 확대되고 있고 기후 위기 가속화. 그 아까 이호선 박사님하고 이제 식사 마치고 이호선 박사님이 차로 이제 저 여기까지 태워다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둘이 했던 얘기가 기후 변화와 장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왜 그러냐면 날은 점점 더워지잖아요. 그 더워졌을 때 어떤 사람이 더 더울까요? 저 같은 사람들은 이게 되게 저만 그러진 않을 거예요. 아마 걷는 게 불편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그냥 비장애인 분들이 50m 걷는 거하고 제가 50m 걷는 거하고 쓰는 에너지는 너무나 다르죠. 근데 그 고온일 때 만약에 10m를 움직였다? 그러면 이 장애인들은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가는 겁니다.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요새 이제 지금 벌써 폭염이 막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후 위기에서 장애인들의 삶은 더 힘들어질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게 남의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기후 위기가 실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전부 다 날씬하셔가지고 그렇게 땀이 안 나시나 봐요. 이호선 박사나 저나 뚱뚱해가지고서 걸으면은 힘들어서 둘이 아까 그런 얘기 하면서 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 요인으로서는 디지털 기술 보급이 확대될 거고요. 또 사물 인터넷 적용이 이제 점점 확대될 거죠. 사물 인터넷을 복지에 이미 쓰고 있는데 어떤 거 쓰고 있는 거 아시는 거 있으시죠? 특히 노인 쪽에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기 방에다가 이게 제 방이라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센서를 달아두면 제가 활동을 하면 센서에서 자꾸 뭐가 걸리잖아요. 그러면 괜찮았다가 센서에 아무것도 안 걸리게 뭐 한 4시간이 지나간다 그러면은 어디 전광판에서 번쩍번쩍 빛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119나 112에서 출동을 해주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이 다 사물 인터넷 뭐 그런 것들하고 연관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등 행망이 활성화될 거고요. 돌봄 로봇이 활용이 증가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노동시장 내 기술 활용 인력 욕구가 증대될 거고요. 어쨌거나 돌봄 로봇은 5차 때도 나왔었는데 아마 6차 그게 약간 좀 그것도 산자부가 자기네가 집어넣은 거예요. 끝에 가서. 왜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어야 자기네가 돌봄 로봇 그거 예산 따니까.
그래서 끝판에 저 장애계가 요구한 게 아니고 산자부가 요구해가지고서 들어간 건데, 근데 이것도 잘 안 됐어요. 지금 뭔가 자기네는 하고 싶었는데 돌봄 노선을 개발하지 못했는데요. 근데 요새 서빙 로봇은 많이 보셨죠? 식당에. 근데 많이 봤는데 너무 불편하시죠? 우리 장애인분들한테는. 자기가 들어야 되잖아요. 뭐 먹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갔더니 가가지고서 돌봄 이렇게 서빙 로봇이 왔는데 그걸 나보고 들으라 그랬는데 예, 못 들으니까. 그래서 참 힘들어지긴 하는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어쨌거나 이제 그 돌봄에 있어서도 이제 로봇이 점점 많아질 거다. 요게 이제 앞으로의 환경 요인입니다. 자, 그럼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장애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거냐, 이제 요거를 이제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선생님들께서 아이디어가 더 많으시겠죠. 그래서 더 많이 이제 해주시고, 그거를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거를 DPI 중앙에다 올려주셔가지고서 DPI 중앙에서 보사연에다가 주시든 아니면 한국장총에다 주시든 뭔가 그렇게 해가지고서 뭔가 의견을 좀 취합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과제, 그냥 제 나름대로 정리해 본 거는 이제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플랫폼 경제, 디지털 경제가 더 활성화될 거다. 그래서 좀 근데 디지털 격차가 지금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그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디지털 격차가 여기서는 제가 안 썼지만, 우리는 일단 디지털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실까요? 첫 번째가 기기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술이 있어야, 문해력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가 그걸로 뭔가 좋은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라는 게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장애 쪽에서 했던 일은 뭐냐면 기기 보급이었습니다. PC 나눠주기 운동, 사랑의 PC 나눠주기 이런 거 막 했잖아요. 옛날에 정보화하면서, 정보화협회에서. 그런데 지금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격차가 가장 큰 건 어디냐면, 이제는 인터넷이나 이런 기기는 장애인들이 그때 97%인가 그래요. 비장애인들이 평균이 100이라면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토탈은 80%밖에 안 돼요. 20%나 격차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있냐면은 그 사용 능력하고 활용 능력, 네.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격차가 심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장애인분들이 기기가 없어가지고서 못 쓰시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스마트폰도 있고 뭐 탭도 있는데 얻었건 뭐가 있는데 사용법을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약간 보면. 그럼 이제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가 이제 중요해지는 거죠. 이건 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기기에 대한 그게 접근성도 제가 무시하자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기기에 대한 접근성도 필요하지만 소위 문해력이라고 하는 그 능력, 사용 능력, 그거를 어떻게 넓힐 거냐가 중요한데, 이거를 정보화협회에서 이렇게 방 빌려가지고 여기서 교육한다고 될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어디서 돼야 되냐면 일상에서 돼야 됩니다. 일상에서 되는 방법은 뭐냐면, 그래서 또 막 아이디어가 뭐가 없을까 해서 저도 찾아봤더니 영국 같은 경우 어떻게 하고 있냐면, 대학생이나 이런, 아무래도 이거 제일 잘 쓰는 애들이 중고등학생, 대학생이잖아요. 걔네하고 노인 한 명하고 이렇게 매칭을 시켜주세요. 근데 그 매칭을 어디서 시켜주냐면, 영국은 이런 빈곤 지역에 공공도서관이 워낙 활성화되어 있고,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제일 많이 가는 기관이 복지관이 아니고 도서관이에요. 우리는 도서관 아무도 안 가는데. 근데 영국은 희한하게 공공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디냐면 도서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도서관의 일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동네 청년들하고 노인하고 1대1로 매칭시켜줘서 이분이 뭔가 하다가 나 모르겠는데 하면 얘한테 전화해보는 거. 그래가지고 뭔가 배우게 하는 거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런 것들을 뭔가 장애인하고 노인하고 계속 하는 어떤 이제 그런 게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탈시설 로드맵을 했는데, 작년까지는 시설 쪽에서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딱 로드맵 만드니까 이제 반격을 하기 시작했죠. 시설협회에서 반격을 하는 게 아니라 시설협회가 부모 조직을 만들었죠. 즉 시설에 지금 들어가 있는 그 자식들의 부모,
들의 뭔가 회를 만들어 가지고서 거기서 반대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죠. 우리 애들 어디로 가란 말이냐, 쟤네 탈지설하면 우리 다 죽어버리겠다, 뭐 거의 이런 이제 격한 말까지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또 뭐가 이렇게 완화될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체험홈을 하면 또 된다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체험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체험홈 형태로 가면 안 된다는 거. 예. 그래서 이것도 6차에서 이제는 명확하게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 5년간, 예, 이게 좀 더 명확하게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장애 판정 체계 말씀드렸는데, 장애 개념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아까 이제 그냥 말씀드렸고요. 그걸 얘기를 하면 당연히 등록 제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아까 1, 2, 3, 4가 있었는데 1번과 2번일 때는 등록 제도가 유효하지만 3, 4 사회적 기능이나 차별배제 억압으로 가면, 특히나 차별배제 억압으로 가면 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되는 거지. 예. 그러면은 이제 등록제를 우리가 이제는, 예, 장애인 단체들에서 없애자 저는 주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등록제를 유지하자는 거는 계속 여기 2번에 남아 있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좋거든요. 기존의 지금 단체들은 지장협 해가지고서 우리 단체 잘 되면 좋겠고, 청각장애인 우리끼리 잘하면 좋겠고, 시각 우리끼리 해가지고서 시각끼리 잘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국고받으면 좋겠고, 지금 이게 30년을 오다 보니까 이 손상으로 다 협회가 만들어지고 협회 이기주의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어떤 문제를 가져오던가요? 등록제도를 왜 폐지하자냐면, 원래 장애인을 등록 처음에 했던 이유는 뭐냐면 국가가 장애인을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러 국민 중에서 장애인을 분리해내야 돼요. 행정적으로 제일 편리한 게 뭘까요? 등록해 놓는 거예요. 그럼 눈에 탁 띄잖아요. 여기 있는데 누가 장애인이세요? 등록하신 분? 그럼 자기가 선택하니. 이것처럼 편리한 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그래서 제가 장애인인데요, 접니다 손 드는 순간 어떻게 되나요? 네가 장애인이었냐? 그러면서 온갖 차별, 혐오 다 나오는 거죠. 이제는 드디어 우리 사회가 혐오까지 하잖아요. 차별을 넘어서 저번에 시위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는 혐오를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국가가 저렇게 돈 많이 줘줬는데도 저렇게 이기적으로 저렇게 한다고. 그래서 자꾸 그 장애라는 개념 좀 잘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자꾸 우리 단체의 이익, 나의 이익을 위해서 자꾸 그 손상에 머물겠다. 이건 진짜 하지 마셔야 돼요. 이거는 영원히 우리가 차별받고 배제받고 혐오받으면서 하겠다는 내용하고 거의 비슷하다고요. 근데 아까 스웨덴 같은 경우 이렇게 생각 안 하니까 장애인이라는 게 창피한 게 아니잖아요. 일시적으로 사회적 기능에 어려움이 있는 건데, 뭐 그래서 국가가 지원해 줘야 된다는 건데, 그리고 내가 지금 억압받고 있어서 내가 피해자인데 사회에서, 그럼 사회가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당당해지지 않나요? 근데 몸의 문제로 자꾸 얘기하면 몸의 문제가 자랑스럽지는 않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귀 안 들리는 게, 눈 안 보이는 게 막 자랑스러워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장애라고 하는 거는 영원히 창피하고 영원히 2차적이고 3차적인 속성이 돼버린다. 3류의 속성이 돼버린다고요. 그거를 우리가 계속 지금 어찌 보면 요구하고 있는 거기도 한 거죠. 이제 그러면 안 되겠다는 말씀 그냥 드리는 거고요. 스티그마, 예, 없어질 수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예산제, 뭐 서비스 유연화 이런 거 지금 이제 어쨌거나 하겠다고 하니 요거는 그냥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신장애인의 권익공헌 활동 강화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 권리협약의 실체적 권리 중에서 5차 종합계획에 빠져있던 사법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개인의 손상을 없애기보다 고유성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이런 것들은 아마 6차 계획에 꼭 좀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이제 준비한 말씀은 다 드렸고요. 혹시 질문 사항이나 의견 있으실까요?
예, 질문이나 의견 주시기보다는 빨리 끝내고 가시는 게 예, 손 드셨네요. 예. 예, 예. 주거 서비스요? 네, 제가 장애인네. 예, 근데 그 뭐 지금 다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만 나오는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건데, 이제 제가 발달 장애인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시설로 갖는 수요를 차단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을 위한 주거 서비스가 이게 주거 유연화와 관련돼 가지고 개인 예산제와 관련돼 가지고 뭐 바우처 제도로 한다든지 뭔가 그런 쪽에 논의는 없는지. 예. 아마 개인 예산 제도에서 주거 서비스를 담기는 지금으로서는 아마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아마 활보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몇 가지 그냥 일상생활에 관한 걸로 할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주거 서비스는 지금 서비스 자체가 없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개인 예산 제도에 통합하기보다는 그냥 개인 예산 제도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는 활동 보조와 활동 지원하고 몇 가지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이제 그런 걸로 아마 묶일 것 같고요. 주거 서비스는 목록 자체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지원주택, 그래서 이제 지원주택이 탈시설 장애인만은 아니라 지금 서울시 지원주택에 탈가정도 있죠. 그래서 집에서 나온 장애인도 저기 원하면은 지금 지원주택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시설만 아니라 그걸 뭐라 그러죠? 탈가정 예, 그렇게 되면은 지원주택에 갈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아까 제가 더 만들어져야 된다는 게 지원주택이 더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보다는 그것도 만들어져야 되지만 서비스의 유형이 조금 더 만들어질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제가 내가 임대를 받아서 지금 우리의 정책은 뭐냐면 이제 시설 정책 하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룹 공동 생활 가정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저쪽에 가면은 지역사회에서 사는 임대주택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사이에 뭐가 하나가 생겼냐면 지원주택이라고 생긴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임대주택하고 똑같은 형태로 임대를 해서 사는데 거기에 주거 서비스를 와서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주거 서비스가 조금 더 다양화될 필요가 있고요. 조금 더 이제 덜 필요한 사람이 있고 좀 많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진짜 탈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주거 서비스하고 임대하고 그 다음에 주거 관련 서비스하고 의식주에 대한 서비스까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단순히 활동보조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활동보조에서 와서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우리는 지금 그걸 활동보조가 지금 해결하고 있는데요. 활동보조가 아니라 그런 의식 관련 어떤 서비스가 붙은 주거 서비스 거기까지도 또 가능할 수 있고요. 근데 여기까지 나와버리면 굳이 시설이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시설이 필요하다는 논리 중에 하나가 공간하고 잘 공간하고 의식주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24시간 돌봄이 필요하다. 그런데 요거를 조금만 근데 공간을 바꿔주고, 근데 공간을 내 집으로 바꿔주고 임대주택이지만, 그런데 이 서비스가 이분들이 탈시설했다고 해서 필요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서비스를 어떻게 다시 지역사회에서도 개인한테 맞춰서 그대로 줄 거냐? 집합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다 조금씩 서비스가 달라지다 보니 고기가 조금씩 달라져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아마 이게 근데 이미 연구는 다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서비스 유형으로 이미 벌써 뭐 7개로 나누는 연구도 있고요. 뭐 21개로 나누는 연구도 있고요. 이미 연구들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 중에서 선택을 해가지고서 국가가 하면 되는 건데, 지금 우리 국가는 국가도 아니고 서울시만 그냥 아까 요거 거주시설, 그룹 공동생활가정, 임대주택에 거주 서비스 하나 붙은 지원주택 요것만 달랑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4개잖아요. 이게 아마 이걸 나누면 한 7, 8개지 10가지 아마 유형.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냥 거주 형태 플러스 그 지원 서비스의 뭐 정도와 종류 그런 걸로 이렇게 구분해 보면 한 10가지 정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미 연구에서는 다 거의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거를 이제 활용해서 뭔가 국가가 정책을 좀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말씀 주신 것 같으세요. 예. 근데 그거를 바우처로 해가지고서 개인 예산에 섞어도 되잖아요.
근데 이게 서비스가 있을 때는 개인 예산에 섞어도 되는데 없을 때 섞어버리면은 안 만들어지니까 그때는 그냥 그래서 지금 초반에는 개인 예산제도 우리 지금 만들려고 할 때는 그래서 거주 서비스는 아예 놓지 말고 그거는 거기서 그냥 계속 늘려나가게 냅두고 나중에 이제 되면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찼다 싶으면 그때 이렇게 합치는 저는 그게 개인적으로는 좀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혹시 또 질문 없으실까요? 문 걸고 한 6시까지 해도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속으로 욕하시겠죠? 예. 주먹을 주시는데 수화통이야. 예.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열정적인 강의해 주신 우리 이동석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